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가 주말 동안 당직 인선을 위한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비서실장의 서범수, 당 수석 대변인의 황보승희 의원을 내정하는 한편 사무총장에는 권성동, 박진 등 중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광주에서 건물 붕괴로 목숨을 잃은 9명의 발인식이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거짓말처럼 가족을 잃은 슬픔에 오열했습니다. 광주에서 붕괴된 건물을 실제 철거하던 업체는 하도급을 받은 서울 업체가 아닌 지역 업체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업체 간 불법 재하도급에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군 검찰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FDA가 성분 혼합 사고가 발생한 볼티모어 공장에서 생산된 얀센 백신 가운데 일부를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얀센 백신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초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더위를 피하려는 인파로 도심이 북적였습니다. 찬바람을 즐기려는 윈드서핑족들이 한강에 몰렸고 아이스링크장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들의 발인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첫 발인식을 치른 이는 아버지와 함께 버스를 탔다가 생사가 걸린 30대 딸입니다. 순식간에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은 더없이 비통해했습니다. 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건물 붕괴 참사 나흘째. 숨진 31살 김모 씨의 작은아버지는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함께 버스에 탔다 살아남은 형에게 아직 딸의 죽음을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충격이 굉장히 크니까 지금 딸이 살아있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치료를 해라 그 이야기만 하고. 국밥집을 운영하던 광모 씨를 모신 온구 행렬이 장례식장을 나섭니다. 곽 씨는 사고 당일 맏아들의 생일상을 차려놓고 가게에 가려고 버스에 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건물 붕괴로 숨진 희생자들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막지 못해서 피해자가 생긴 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분향소에는 오늘까지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녀갔습니다. 희생자들의 발인은 모레까지 진행됩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다시 한번 상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사고 당일 빨간 원에 있는 것처럼 살수펌프로 10톤가량의 물을 건물에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건물을 지탱해준 흙더미에 물을 저렇게 퍼부었으니 그 무거운 흙더미가 벽체를 도로 쪽으로 밀어낸 거죠. 안진우 기자입니다. 건물이 붕괴하기 전 현장 사진입니다. 굴착기가 3층 높이로 쌓아 올린 흙더미에 올라가 건물을 뜯어내고 주변 작업자들이 호스로 물을 뿌립니다. 철거 작업에 속도를 내는 듯 또 다른 사진엔 고압 살수 펌프 2대가 물을 쏟아붓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붕괴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당일 살수 펌프 8대로 10톤가량의 물을 사고 건물에 뿌렸다는 공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비슷한 층수 면적의 건물 철거 때보다 2배 이상의 물을 뿌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하게 뿌린 물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탱해주는 흙더미 틈으로 물이 스며들었고 물을 머금은 흙더미가 벽체를 도로 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경찰은 이른바 철거왕으로 불리는 업체가 공사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90년대 후반부터 철거왕으로 불리며 전국의 주요 철거 사업에 관여했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재하도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그러면 건물 철거업체는 어디였을까요? 원청이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서울업체였습니다. 근데 실제 공사는 지역업체로 드러났습니다. 원청이 있고 그 밑에 하도급이 있고
또 그 밑에 재하도급. 이러다 보니 10만 원짜리 공사 금액이 4만 원이 됐고요. 브로커가 개입이 됐습니다. 정치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붕괴 당시 철거를 하던 업체는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은 한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이 철거를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솔과 백솔 사이에 중간 브로커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지역 철거업자는 일감을 따낸 한솔 기업과 백솔을 연결해준 복수의 브로커가 있고 중간에 알선비를 챙긴 의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솔은 굴착기 한 대를 보유한 곳으로 대규모 철거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백솔이 장비 기사야. 하다가 장비 사가지고 이제 하나 냈거든. 그 가운데 이제 누구 연결을 해준 브로커들이 있어. 최초 3.3제곱미터당 10만 원이었던 금액은 브로커를 거치며 백솔이 4만 원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거를 담당했던 지역업체인 백솔입니다. 이 업체에서 또 다른 장비업체한테 일감을 나눠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백솔은 떨어진 단가에 맞춰 여러 장비업자를 불러 모아 무리한 철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업계 복수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재하도급 사실은 확인했고 브로커 개입 여부는 수사 사항이어서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30대 이준석 당대표 탄생. 오늘도 여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오늘부터 당직 인선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수석 대변인의 초선인 황보승 의원, 비서실장의 서범수 의원인데 둘 다 초선 의원입니다. 김수철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취임 뒤 첫 주말을 맞아 당직 인선에 대한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당 수석 대변인에는 초선인 황보승 의원이 당대표를 가장 가까이서 보자는 비서실장에는 서범수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공정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걸 또 저희가 국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보다 22살이나 더 많은 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이준석 체제가 성공해야 당이 살고 내년 대선에서도 승리하는 것이라며 비서실장 수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 곳간지기로 불리는 사무총장에는 사선의 권성동 의원과 박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는 점이 박 의원은 개파색이 옅은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장점으로 꼽힙니다. 정책 역량과 대여 협상력이 필수인 정책위의장에는 삼선의 김도읍 의원과 재선의 성일정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또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는 정책통이자 경제 문제에 밝은 윤희숙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여명숙 전 게임몰 관리위원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원래 모시려고 했던 당 외 여성 인사 한 분을 모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국민의힘 주요 당직 인선은 다음 주 첫 최고위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한 파격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와 성향이 다른 최고위원들의 견제 조짐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30대 야당 신임 당대표 선출이 가져온 정치적 파장. 지금은 또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우종환 기자. 자, 이른바 이준석 코를 이끌 이제 선언들이 이제 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파격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파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당대표 비서실장을 초선 의원으로 내정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동안 비서실장은 재선 현역 의원이 맡는다는 관행을 깼다는 점에서 파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엔 재선 송원석 의원이, 황교안 대표 시절엔 이현승, 김도읍, 김명현 등 비서실장 3명이 모두 재선 의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당 대변인 2명을 토론 배틀로 뽑겠다고 한 점도 파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승자는 누구일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피선거권도 없는 20대 대학생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서서 우리 당의 메시지를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30대 원내대표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이제 조직 장악력에 대한 물음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인선에 대한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네, 당장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 대표 인선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한 최고위원이 최고위 논의도 없이 인선을 결정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는 건데요. 네, 지금 저 4명의 신임 최고위원인데 저 4분 중에 한 분이 그랬다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네, 쉽게 말해서 왜 우리와 미리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정했느냐는 겁니다. 이 대표의 인선은 다음 주 첫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네. 이 시작부터 이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최고위원들의 성향이 다르다 보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최고위원들도 대부분 이제 초선의 젊은 편이라서 이 대표와 궁합이 맞을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고위 구성이 젊어진 거는 맞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 대표보다 불과 2살 많고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90년생, 26살입니다. 네. 최고령 김재원 최고위원이 50대 중반이니 연령만 보면 이 대표의 색깔과 맞을 법도 하죠. 하지만 각 최고위원의 성향을 뜯어보면 이 대표와 차이가 있습니다. 조수진 수석 최고위원은 투사로 불릴 정도로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고 배 최고위원은 홍준표 의원과 가까운 강경보수로 평가됩니다. 김 최고위원은 한때 친박으로 분류됐고 정미경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바가 있죠. 이런 논란을 의식했는지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를 잘 돕겠다고 했었는데요. 당대표를 도와 중도 실용에 입각한 수권 정당의 비전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한 최고위원에게 물어보니 개인적 의견은 있더라도 지도부 간 조율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30대 첫 거대 야당 대표 탄생을 보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분위기가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여러 여권 대선 주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축하를 잇따라 보냈었죠. 그랬죠. 오늘은 지자체장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강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보인 반응입니다. 네. 김대중, 김영삼의 40대 기술원보다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MZ세대의 몸부림이라고 말했는데요. 조 시장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에게 줄 서는 씁쓸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며 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광진 청와대 청년 비서관은 꼭 성공한 대표가 돼서 차세대 정치인들의 희망이 되달라고 덕담을 했는데요. 네. 한편에선 자칫 이 대표의 젊은 이미지에 밀려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꼰대 정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뭐 공식 일정은 없었던 거죠? 네. 네, 근데 맞습니다. 대신 보니까 SNS에 어떤 해명글을 하나 올렸는데 어떤 거였죠? 네, 이 대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노무현 장학금과 유승민 의원 추천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노 대통령 취임 이전에 하버드대 원서를 냈고 입학 확정 뒤에 대통령 장학생이 된 데다 그로부터 1년 뒤에야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다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 추천서와 노무현 대통령 추천서, 노무현 재단 장학금 수혜 등은 모두 거짓이라는 설명인데요. 네. 범여권뿐 아니라 당내 강경보수 세력들도 이런 의혹 제기를 해온 만큼 확실하게 털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영어 이니셜 약자는 뭐 통용되는 게 있나요? 네, 아직은 없지만 아마 뭐 JS로 불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현재 2030 지지자들이 부르는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데요? 네, 준스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준스톤? 아, 돌석자? 예, 맞습니다. 준스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우주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소나기가 잠시 지나가더니 오후 들어서는 전국이 30도를 웃돌았는데요. 윈드서핑장과 아이스링크장까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에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뙤약볕 아래 구명조끼를 입고 옹기종기 모인 사람들은 윈드서핑 삼매경입니다. 백발의 노인도 힘차게 노를 저어 물살을 가릅니다. 이거를 이렇게 잡으라고 봐. 자, 다운. 완전히. 물에 빠지는 것조차 즐겁습니다. 너무 더웠는데 이거 한번 해보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밖은 찜통 더위지만 아이스링크장 안은 한겨울입니다.
빙상장 온도는 한낮 기온인 30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거기에 스케이트까지 타면 서늘한 바람마저 느껴집니다. 아이들은 사이좋게 손을 잡고 얼음을 지치면서 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자유자재로 달리며 스케이팅 실력을 뽐내는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입니다. 바깥은 되게 더운데 들어오니까 되게 좋아요. 시원해요. 누가 더 빨리 가냐 하고 약간 잡기 같은 것도 하고.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한낮 최고 기온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오늘 오후 광주의 하천에서 물총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2명이 물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풍영정천은 최근 내림비로 수위가 높아졌고 물 흐름이 빠른 상태였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2명이 사고를 당한 광주 시내 풍영정천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4분쯤 하천 징검다리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119 대원이 출동해 어린이들을 물 밖으로 구조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으나 안타깝게도 1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1명도 생명이 위중해 대학병원으로 다시 이송됐습니다. 물총 몇 개 놔져 있었고요. 구급차 2대 지나갔고 1명 여기서 심폐소생술 인접하고 있었거든요. 초등학생들은 물총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하천은 곳에 따라 수심이 2m에 이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물속이 굉장히 혼탁하고 물이 흐르는데 물 수심이 우천으로 많이 높은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군 검찰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이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전투복 차림의 A 준이가 차에서 내립니다. 뒤이어 비상사도 말없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숨진 이모 중사의 상관 2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젯밤 이미 구인 영장이 발부됐고 군 검찰은 부대에 복귀했던 2사람 신병을 미리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인 2사람은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를 회유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중사에게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 준이의 경우 이 중사를 과거 다른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은폐를 했던 인원 중에 1명이 추행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사건 구속된 중사 사건까지 합쳐서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네, 케어 들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임성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뭐예요? 네, 이다영 이적 논란입니다. 흥국생명 배구 선수죠. 학폭 논란 빚은 이다영 선수. 예. 어디로 가나요? 네, 이다영 선수의 그리스 리그 이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터키 스포츠 에이전시는 이 선수가 그리스 배구 구단과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스 1부 리그에서 뛰는 첫 한국인 선수가 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네. 이 해당 에이전시는 유명 선수들을 관리하는 대형 스포츠 에이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적을 하려면 소속팀인 흥국생명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다 얘기가 된 건가요? 일단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흥국생명 측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혀왔는데요. 네. 공식적으로 구단 측에 이적 요청이 온 건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구단 측은 또 아직 이적 요청 시기가 아닌 걸로 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에이전시는 계약을 했다고 하고 구단은 모른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다영 선수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흥국생명 쪽에서 구단 쪽에서 허락을 하면 이다영 선수가 그리스 프로리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관련 규정을 보면 이적을 위해선 ITC, 즉 국제이적 동의서 발급이 필수적인데요.
현재 대한배구협회 측은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내에서 무리를 일으킨 선수는 협회 규정에 의거해서 국제 이적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실제 이적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구협회 쪽 얘기 들어보면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키워드는 뭐예요? 네, 박항서 매직입니다. 네, 박항서 감독이 또 베트남 축구 팬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이 박항서 매직이 베트남의 첫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이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기 직전입니다. 이 베트남은 말레이시아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G조 7차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조선도를 지켰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2차 예선 거의 다 마감이 된 상태고 내일 한 경기만 남은 상태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최종 예선이 역사 최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출하게 되면. 네, 맞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전술이 경기에서 빛을 발했습니까? 네, 박 감독이 새로 투입한 공격수 한 명이 이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역전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이 박 감독은 경기에서 경고를 받아서 다음 경기에서 벤치를 지킬 수는 없지만 이 최종 예선에 통과한다면 제가 베트남에서 해야 할 일은 거기까지일 것이란 말도 남겼습니다. 네. 보니까 박 감독이 경기 후에 저 같은 인터뷰를 해가지고 베트남 축구 팬들이 지금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향후 거치해가는 말로 좀 읽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최종 예선 진출 여부는 그러면은 언제 결정이 된대요? 네, 오는 16일 UAE와의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로 최종 예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예. 만약 패해서 조 2위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각 조 2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5개 팀이 추가로 최종 예선에 올라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박항서 감독 매직 정말 또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뭐예요? 예, 혹등고래와 어부입니다. 혹등고래. 혹등고래 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래 아닙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래인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네. 이 혹등고래는 몸 길이만 해도 11에서 16m나 되는 거대한 고래인데요. 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케이프코드의 한 남성이 바닷가재를 잡으러 나섰다가 혹등고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런. 이 남성은 30에서 40초 동안이나 고래 입속에 갇힌 채 있었는데요. 예, 갑자기 고래가 수면 위로 올라가 도로 뱉어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이네요. 네,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타박상 말곤 큰 상처가 없었고 곧 퇴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남성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래가 나를 삼키려 했다. 난 죽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모양이군요. 이야, 네, 맞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그 구약 성서에 보면 예언자 요나라는 사람이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 사람 같은 경우는 혹등고래 안에 있다가 나왔다 이런 얘기군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성재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들에게 정량의 절반 정도만 투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에서는 5명에게 얀센 백신을 정량보다 5배에서 6배 이상 투여하기도 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병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약 정량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병원은 정량인 0.5ml를 다 채우지 않고 0.25에서 0.3ml만 투약했습니다. 병원 측은 접종자들에게 절반 정도만 맞으면 이상 반응이 적다고까지 설명했습니다. 접종자 중 40여 명이 이런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 만성질 환자입니다. 관할구에서는 질병청의 지침상 백신을 다시 접종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유선으로 먼저 질병청에다가 질의를 한 거고요. 정량이 0.5ml잖아요. 근데 절반 이상으로 접종된 경우에는 재접종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하지만 정량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병원과 위탁 계약을 해지한 뒤 접종 예약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의원에서는 얀센 백신을 신청한 50대 여성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접종 후 통증을 느낀 50대 여성 예비군 A씨가 얀센 백신은 다른 백신보다 아프냐 물었더니 투약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A씨는 건강상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미국 FDA가 볼티모어 공장에서 생산된 얀센 백신 6천만 회분을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핵심 성분과 섞이는 사고가 발생해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얀센 백신 접종 중인데 방역 당국은 국내 도입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미국 볼티모어의 한 백신 제조 공장에서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핵심 성분이 섞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FDA는 이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 1억 7천만 회분의 보급을 보류하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얀센 백신 6천만 회분을 폐기하고 1,000만 회분은 올바른 제조 공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경고를 붙여 사용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Any vaccine that is offered to you has passed hundreds, maybe thousands of quality control checks. And those lots or those doses didn't pass.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얀센 백신 101만 회분을 받아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등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미국에서 받은 얀센 백신 중 볼티모어 생산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도입 시 식약처 품질 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한국의 유흥식 주교, 옆에 계신 분이죠, 임명했습니다. 가톨릭교회 총본사인 교황청 역사에서 한국인이 장관급의 고위직에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세계 가톨릭교회의 총본사인 교황청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성직자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교황청 행정기구는 9개의 성으로 이뤄져 있는데 유흥식 주교가 성직자성을 담당하는 장관으로 임명된 겁니다. 성직자성은 사제, 부제의 사목 활동을 감독 심의하는 것은 물론 신학교 관할권도 갖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모든 시민님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시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도 우리가 전부 살펴봐야 되고 미래의 사제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제가 지금 충남 출생의 유흥식 주교는 1979년 이탈리아 로마 라테나노 대교의 신학과를 졸업한 뒤 현지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대전 카톨릭대 교수 총장을 거쳐 2003년 주교 품에 올려졌으며 프란치스코 교황과 가깝게 소통하는 한국인 성직자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장관 직무는 교황님을 직접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우선 가서 교황님의 뜻도 정확히 알아볼 것이고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게. 유흥식 주교는 8월부터 로마 교황청에서 장관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5개 코인의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20개가 넘는 코인에 대해서는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코인들을 50% 넘게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이른바 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코인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는 관측입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거래대금 기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개당 300원 선에 거래되던 마로 코인이 24시간 만에 100원 선까지 급락했습니다. 온라인 결제 대행사 당알이 만든 페이코인 역시 큰 폭으로 떨어져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둘 다 한국 돈 원화로 거래되는 이른바 원화 마켓에서 제거된다는 공지와 함께 벌어진 일입니다. 업비트는 5개 코인에 대해서는 원화 마켓 제거, 또 다른 25가지 코인에 대해서는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 공지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유의 종목으로 보이는 코인들을 이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는 거를 계속 해왔었던 거거든요. 네. 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상적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9월로 다가온 특검법 신고 전에 코인 정리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마로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관계사가 투자한 코인이고 페이코인 역시 지분 관계가 엮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 충돌 논란에 소지가 있거나 부실한 코인들을 미리 솎아낸 것 아니냐는 겁니다. 원화마켓 제거 5개 코인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만 가능하며 25개 유의 종목은 일주일 안에 정상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여자친구의 부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 감금치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20대 남성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의 부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동영상 유포로 자신의 아버지가 피해를 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이로써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무겁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정황을 고려했습니다. 게다가 A씨는 과거 흉기로 감금과 가혹행위 등을 했을 때 적용되는 특수 중감금치상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아닙니까? 죄명은 협박이고 그 전건은 이제 특수감금치상이지만 성격상 봤을 때 데이트 폭력으로서의 성격이 있잖아요. 다만 재판부는 협박 수단이 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가상화폐 코인에 이어서 NFT라고 대체 불가능 토큰 시장도 뜨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뭐예요? 그 온라인에서 디지털 자산에 진품 딱지를 붙이고서 이를 사고 파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 그건 또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뒤에 있는 도지코인의 반려견 이미지를 말하는데요. 네. 저 원조 반려견 이미지가 오늘 44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돈방석에 앉았겠네요. 도지코인의 반려견 사진을 넣은 일본 유치원 선생님이래요. 그래요? 네. 그럼 우리도 아까 촬영한 저 사진으로 NFT 한번 만들어 볼래요? 어렵진 않겠지만 저 사진 사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NFT 관련해서 박유영, 한성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공부해 보실까요? 5년 전 인공지능 알파고와 벌인 5번기 네 번째 대국에서 승리를 거둔 이세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알파고를 이긴 이 전무후무한 영상은 지난달 대체 불가능 토큰 NFT로 발행돼 62더리움, 당시 시세로 2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NFT는 쉽게 말해 디지털 상품에 붙는 원본 증명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걸 가상화폐를 이용해 사고 파는 건데요. 그렇다고 소유권이 오가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걸까요? 메타버스에서 내가 나를 표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아이템들. 어떤 나이키의 에어 조던 운동화인데 1번이에요. 비싸더라도 가상현실에서 내가 그걸 신고 있으면 나는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NFT의 시작도 이런 보여주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똑같은 걸 무한정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복사본이 아닌 진품이라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가상세계와 가상화폐에 익숙한 MZ세대 중심으로 NFT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난달에는 하루 2천억 원 가까운 규모가 거래됐습니다. NFT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구매를 함과 동시에 제 지갑에 제 자산으로 이게 이제 귀속이 되게 되거든요. 받아줄 사람만 있으면 그걸 맡기고서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런 NFT를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전자지갑이 있으면 또 누구나 거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직접 발행해봤습니다. NFT 경매 사이트에 접속해 캐릭터 이미지를 올리고 설명을 붙인 뒤 가상화폐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실제 매물로 내놓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분 30초. 신원을 인증하는 절차는 없고 사진의 원소유자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원작자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그림을 NFT화 시켜서 시장 유통시키는 경우인 거죠. 익명의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용될 소지가 많이 존재를 한다. 저작권과 위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근 이중섭 화가 등의 작품들은 NFT 경매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열풍에 덩달아 NFT 시장이 과열돼 있는 만큼 투자할 때는 원작자가 발행에 관여한 게 맞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파스칼 소리오 CEO와도 만나서 백신 생산과 공급의 지속적인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코널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제인 하틀리 코널 부지사 등과 팔꿈치로 인사하며 담소를 나눕니다. 첫 일정은 우리와 함께 G7 회의에 초대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입니다.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정상은 한호주 관계 격상과 함께 새로운 저탄소 기술 등 외연 확대와 지역 다자무역 협력 등을 합의했습니다.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함께 기여하고 저탄소 기술과 수소 협력을 강화하기 힘입니다. Have come through COVID today with stronger economies than before the pandemic, while at the same time having considerable relative success in suppressing the virus. 이어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파스칼 소리오 글로벌 CEO와도 면담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이후의 지속적 협력을 공감한 자리였습니다.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은 오늘 밤 초청국 환영식으로 본격화합니다.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하여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1세션은 보건, 2세션은 인권 민주주의 등 3세션은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EU, 영국 정상 등과도 개별 회담을 이어갈 예정으로 G7 원년 멤버인 일본과는 아직 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깜짝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한낮 불볕더위에 시원한 장소를 찾아 나서게 되죠. 주말인 오늘 전국이 30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은 서울이 오늘보다 1도가량 높은 31도가 예상이 되고요. 춘천 32도, 대구 30도로 낮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한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는 등 건강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내일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내일 오후부터 내일 밤까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전국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들이 많을 텐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추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영남 해안을 지나고 있는 비구름대는 오늘 밤까지 비를 뿌리겠습니다. 5에서 10mm가 예상이 되고요. 호남 내륙에도 밤 사이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원주가 31도, 안동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김영진 기자가 취재한 경기도 용인의 장미원입니다. 아, 장미하면 꽃의 여왕 아닙니까? 멋지네요. 네, 300만 송이가 저마다의 색을 자랑하면서 만개해 있어요. 100만 송이가 아니고 300만 송이, 300만 송이. 그렇죠. 장미는 꽃 색깔별로 꽃말이 다르다고 합니다. 빨간 장미는 열렬한 사랑을 뜻하고요. 분홍 장미는 사랑의 맹세, 그리고 흰 장미는 청순과 순결을 뜻한다고 하죠. 장미 박사님이시네요. 그런가요? 네. 자, MBN 종합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